안녕하세요. 트렌드 코리아 톡톡 진행을 맡은 김혜주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순서는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는 가까이톡 시간인데요. 오늘은 시니어 모델 송민영 모델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시니어 모델 송민영님을 모셔봤는데요.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영화 작가이면서 시니어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송민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니어 모델로 지금 활동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시니어 모델은 어떤 건지, 어떻게 활동하게 됐는지 계기가 궁금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어느 날 친구가 문화센터에서 시니어 모델 워킹을 배운다고 같이 가볼래?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따라갔었는데 그 워킹하는 시간이 너무나 즐겁고 재밌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아, 네. 무대에 설 기회가 있으면은 나도 한번 서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강사님께서 백화점 쇼 하는데 오디션이 있다고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됐는데 오디션을 보게 됐는데 네. 합격을 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무대에 섰는데 아카데미 소속 모델들 워킹을 보고 너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제대로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쇼를 끝나고 아카데미를 찾아갔죠, 제가. 그래가지고 등록을 하게 됐고 지금은 이제 시니어 모델로 활동을 하는데 그게 동기가 됐던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그 모델이라는 직업이 좀 특별한 사람? 타고난 거 아닌가? 키도 커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동경하는 대상이었죠. 근데 어느 날인가 시니어 모델이 무대에 서고 그 무대에 서고 걷는 그 모습들이 너무 당당해 보이고 멋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도전을 하게 됐는데 제가 시니어 모델로 활동할 줄은 몰랐죠. 그게 동기가 된 거죠. 네, 모델로 활동하게 된 계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시니어 모델을 하면서 워킹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걸음을 걷는 거는 그냥 걸음을 걷는 거였고 무대에서는 워킹은 또 다르더라고요.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걷는 걸음은 그냥 편하게 터덜터덜 이렇게 걸었다면은 이 모델의 워킹은 자세와 시선과 이런 것들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게 몸 따로 마음 따로 이게 제대로 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교육을 자꾸 받으면서 자세가 이렇게 반듯해지고 길을 걸을 때도 이게 그냥 내가 길을 걷는 게 아니라 나는 이거 너네 연습을 하는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걷다 보니까 자세도 달라지고 이렇게 내가 자신감 있게 걷는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어떻게 되면 많이 변화된 내 모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워킹을 하면서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변화를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무대에 섰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는지 기억에 남는 무대 에피소드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첫 무대에 섰을 때가 생각이 나네요. 맨 처음에는 떨릴 줄 알았어요. 근데 워킹을 할 때 그 콘티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콘티를 주는데 내가 이걸 콘티를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콘티 생각만 하러 걸었는데 떨리는 마음이 전혀 없고 그 설레임이 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정말 즐거워서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것을 내가 제대로 하면서 즐기는 시간을 갖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하면서 제가 달라졌어요, 많이. 표정도 달라지고 그렇다 보니까 생활에서의 제 표정도 달라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먼저 알아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참 기뻤던 것 같아요.
네, 무대를 섰을 때 전혀 떨리지 않고 즐거움만 있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굉장히 그러면 무대 체질이신가 봐요. 그게 좀 있었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렸을 때는 그 합창부를 하면서 그 네. 무대에 섰던 기억도 있고 제가 한국무용을 좀 잠깐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랬는데 무대에 그 떨림은 없고 아, 오히려 그거를 그동안에 젊었을 때 하지 못한 거를 지금은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약간 그 뻔뻔함이 생겼다든가 아, 뭐 이런 네. 게 있어서 그러는지 그 떨림보다는 그거를 즐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이거를 정말 옛날부터 하고 싶었구나. 그래서 그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고 지금 하니까 제가 그거를 그 무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로 하고 싶은 거를 지금이라도 찾아서 너무 잘 된 일이네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무대를 하기 전에는 그럼 어떤 일을 하고 계셨을까요? 제가 서양화 작가로 활동한 지가 한 25년 넘게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작업을 하는 거는 이제 그림을 그리는 이 작업은 혼자서 하는 이 진짜 창작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을 해야 되고 이런 작업을 하다가 제가 이 시니어 모델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작업을 오래 하면서 일탈을 하고 싶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전에 동경했던 이 시니어 모델을 하면서 두 가지를 지금은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저한테 얼마나 행운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은 네. 하고 싶은 거를 둘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네. 그래서 지금은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행복하죠. 네, 그럼 화가로서도 활동을 하시고 모델로서도 두 가지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화가로서 일을 하실 때랑 모델로서 일을 하실 때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지 좀 어떤 부분이 제일 다를까요? 그림을 그리는 작업은 진짜 앉아서 작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외로운 싸움 같은 거거든요. 그 한 작품을 만들어내기까지 그게 그림을 그리는 것은 한 번에 제가 딱 끝나서 완성되는 그게 아니고 거기에 다시 수정을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색을 더 칠하고 이런 작업을 어떻게 보면은 외로운 작업이죠. 근데 이제 시니어 모델을 하면서 이거는 다른 사람들의 워킹도 보고 같이 음악을 들으면서 하는 이 워킹이다 보니까 너무 극과 극의 이런 작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두 가지 다 제가 캠퍼스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제 모습과 무대에 섰을 때 제 모습이 너무나도 달라서 네. 제가 가끔은 제 자신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아직까지는 두 가지 다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가로서 이루고 싶은 거나 모델로서 이루고 싶은 거나 앞으로 인생 계획이 있다면 궁금합니다. 화가로서는 제가 붓을 들을 수 있는 힘이 있을 때까지는 작업을 하고 싶고요. 또 시니어 모델로서는 제가 걸을 수 있는 건강함이 있다면은 그 너네 일을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지 열심히 즐겁게 하고 싶습니다. 네, 이 방송을 보시는 시니어 분들도 아, 나도 저렇게 내 일도 하면서 모델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조금 도전을 망설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께 응원의 한마디 해주시면 어떨까요? 관심이라는 거는 내가 하고 싶은데 나 아직 용기를 못 내 이런 말 같아요. 제가 저를 뒤돌아보면은 그런데 그 망설이지 마시고 부딪혀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제 모습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먼저 분위기가 달라졌어. 뭐가 좋아졌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시니어 모델을 하면서 즐겁게 하니까 그 제 표정이나 생활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앞으로의 삶 동안 저희들이 좋은 일을 하다 보면은 그게 행복이고 그게 건강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델을 꿈꾸고 있는 시니어분들께 머뭇거리지 말고 한번 부딪혀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니어 분들께도 응원의 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처음에 모델로 시작을 한다고 하셨을 때 주위 반응,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었나요? 가족들은 제가 하는 일에, 저 친구는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반대하지는 않고, 특별히 응원을 해주진 않지만, 제가 좀 이 일을 시작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을 때, 저희 아들이 한마디 해줬어요. 엄마, 더 늦기 전에 한번 해봐. 이 말이 저한테 굉장히 힘이 네. 돼 주었거든요. 근데 남편이 오늘 또 그래, 오늘 왜 이렇게 바빠? 이러면서 그러는데, 오늘 촬영 있어. 이래놨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묵묵히 지켜봐주고, 말없이 응원해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없이 묵묵히 응원해주는 가족분들이 계셔서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모델로 활동을 하시면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건강 관리나 체력 관리 하시는 비결이 있으실까요? 제가 예전에는 젊었을 때는 참 제가 건강하지 못했었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가 제일 건강하고 제일 뚱뚱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필라테스를 한 지가 한 6,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운동을 하면서 이 시니어 모델의 이 워킹을 같이 겸해 보니까 이게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뭐 관리한다기보다는 생활에서 제가 한두 가지 운동을 해왔던 것이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워킹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렇게 체력 관리하는 방법까지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방송에 출연하셔서 시니어 모델로서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소감과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이게 방송을 처음 하는 거라서 이렇게 많이 그 말을 제가 잘 이렇게 못하지만 오늘 이렇게 뭐 부족하지만 이렇게 방송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첫 경험이지만 편하게 이렇게 말을 꺼낼 수 있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렇게 멋진 모델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이렇게 시니어 모델 송민영 모델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김효빈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경제톡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신 경제 이슈들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릴 텐데요. 효빈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소식은 앞으로 우리의 일하는 방식과 산업 전반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기술인데요. 발표 하루 만에 전 세계 IT 업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오픈 AI의 GTP5 공개입니다. 회사 측은 GTP3는 고등학생, GTP4는 대학생, GTP5는 박사급 전문가와 대화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번 모델은 단순히 더 많은 정보를 아는 것을 넘어서 정확성과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신중함까지 크게 향상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더 좋아진 걸까요? 네, 먼저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실제 버그가 있는 코드를 고치게 하는 스웨이 벤치 테스트에서 정답률 74.9%를 기록했는데요. 이전 1위였던 경쟁 모델보다 약 7%포인트 높았습니다. 즉, 실제 현장에서 부딪히는 복잡한 과제도 더 잘 풀 수 있게 된 거죠. 네, 정확성도 많이 좋아졌다고 말씀 주셨는데 AI가 그동안 잘못된 답을 그럴듯하게 말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이번 모델은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AI가 그럴듯하지만 틀린 답을 하는 걸 환각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GTP5는 환각 비율을 기존 약 24%에서 3.7% 수준까지 줄였습니다. 또 세이프 컴플리션 기능을 도입해 확실하지 않은 건 모른다고 답하고 대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더 많이 아는 것뿐만 아니라 책임 있게 대답하는 AI로 한 단계 나아간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버전 일반인들도 바로 사용이 가능할까요? 네, 이미 웹과 앱에서 업데이트가 이루어졌습니다. 무료 사용자는 하루 5시간 질문 10개로 제한되고 유료 구독은 월 $20에 시간당 80회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작업이 있을 땐 질문을 미리 묶어서 계획적으로 쓰는 게 효율적입니다. 네, 그렇다면 현장에서는 어떤 변화들이 생길지 궁금한데요. 기업이나 조직에서 AI를 쓰면 실제로 어떤 업무들이 빨라지고 또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사례 중심으로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속도인데요. 보고서 작성, 데이터 요약, 회의록 정리 같은 반복 작업은 AI가 초안을 만들고 사람은 검토와 결정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고급 업무 지원입니다. 예를 들어 개발자는 에러 원인을 분석하고 고치는 방법을 제안받고 마케터는 광고 문구 초안과 비교 시안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자는 필요한 자료 목록과 핵심 내용만 정리받아 시간을 절약할 수 있죠. 세 번째로는 관리 체계입니다. AI가 만든 결과물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검토하고 배포할지 품질, 보안, 저작권 기준을 갖춘 곳이 경쟁에서 앞서게 됩니다. 네, 편리하고 좋지만 어떻게 보면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AI를 제대로 쓰는 세 가지 팁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요한 정보는 가려 쓰는 것입니다. 계약서나 고객 개인정보처럼 민감한 내용은 그대로 넣지 말고 이름, 주소, 금액 등은 지우거나 바꿔서 입력하세요. AI도 서버에 기록이 남을 수 있어서 꼭 필요한 핵심만 전달하는 게 안전합니다. 두 번째로는 조건을 달아서 질문해 보세요. 최근 1년 자료만 출처 3곳 이상처럼 조건을 붙이면 AI가 더 정확하고 믿을 만한 답을 줍니다. 그냥 알려줘보다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세 번째로는 환경과 제한 체크하기입니다. 사용 중인 버전이 최신인지, 하루나 시간당 사용 횟수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래야 중요한 순간에 사용 횟수 초과로 막히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주 쓰는 질문은 미리 저장해두면 매번 새로 쓰느라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리를 해보자면 더 똑똑하고 모르면 모른다라고 대답하는 AI가 등장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는 쓰는 사람의 질문력과 검증력이 더 중요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이번 GTP5는 정답의 근거와 안전한 태도를 동시에 강화했습니다. 활용법만 잘 익히면 개인도 기업도 속도와 정확도를 모두 끌어올릴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소식 나눠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경제 이슈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앞서 전해드린 GPT-5 소식이 산업 전반의 변화를 예고를 했다면 이번에는 AI가 우리 교육 현장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네, 이번 주제로는 오픈 AI가 챗 GTP에 새로 도입한 스터디 모드입니다. 이 기능은 단순하게 정답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옆에서 안내하는 AI 선생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정답만 주는 것보다 훨씬 교육적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수학 문제를 풀 때 GTP가 바로 답을 주는 대신에 먼저 이 공식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이 숫자를 넣으면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처럼 단계별 힌트와 설명을 제공합니다. 학생이 스스로 생각하고 해결하는 힘을 키울 수 있는 구조죠. 네, 그렇다면 학생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에게도 도움이 될까요? 네, 교사는 수업 준비나 과제 피드백에 GPT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목별 맞춤형 학습 자료나 퀴즈를 빠르게 만들 수 있고 학생 수준에 맞춘 설명도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네, 교육 시장에서 이렇게 AI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특히 대기업뿐만 아니라 에듀테크 스타트업들도 많이 뛰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향후 시장 규모와 성장 속도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스로픽 등 글로벌 기업들도 교육 특화 AI 서비스를 속속 선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에 따르면 세계 교육 AI 시장은 올해 약 8조 원 규모에서 2030년에는 약 44조 원 규모로 5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AI를 먼저 잘 활용하는 학교와 기업이 미래 교육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결국 AI를 어떻게 쓰느냐가 학생과 교육 현장의 경쟁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스터디 모드처럼 단순히 결과를 주는 것을 넘어서 생각하는 힘과 문제 해결 과정을 키우는 AI가 앞으로 교육 분야의 표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흥미로운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앞서 전해드린 AI 소식이 우리 미래 산업의 변화를 예고를 했다면 이번 마지막 소식은 올여름 현재 우리 경제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소식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휴가철이 시작이 되면서 여행, 소비, 레저 업계가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네, 여름 휴가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여행, 항공, 외식 업계가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집계에 따르면 7월 한 달간 출국자는 약 250만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30% 늘었습니다. 특히 일본, 베트남, 태국 등 가까운 해외 노선이 인기였고 유럽 장거리 여행 수요도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네, 요즘 들어서는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여행지들도 많이 찾고 있죠. 특히 올여름 인기 지역과 숙박 항공 예약 상황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달라진 여행 트렌드가 있다면 궁금합니다. 네, 제주, 부산, 강릉 같은 인기 휴양지는 7월 주말 호텔 예약률이 평균 90% 이상이었고 성수기 주말은 일부 숙소가 이미 한 달 전부터 예약이 마감됐습니다. 항공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비용 항공사 LCC는 제주, 부산 노선의 평균 탑승률이 95% 이상을 기록했고 일부 노선은 예약 시작 하루 만에 매진됐습니다. 네, 이러한 흐름들이 소비 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어떤 업종에서 매출이 크게 늘었는지, 또 지역 경제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백화점과 마트, 면세점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성장했습니다. 여행용 가방, 수영복, 아웃도어, 의료 매출은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리조트, 테마파크 같은 레저 업계도 입장객 수가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했습니다. 여기에 고속도로 휴게소, 고속버스, KTX 예매율까지 상승세를 보여 휴가철 소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휴가철 소비 확대가 경기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여행, 레저, 외식 수요가 하반기 내수 경기의 버팀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관광, 숙박, 항공, 외식업 등 휴가철 관련 서비스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로 단기간에도 경기 지표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변수도 있겠죠. 환율, 유가, 날씨 이러한 요인들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업계가 대비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환율과 유가가 오르면 해외여행 비용이 높아지고 폭염과 태풍 같은 날씨 변수도 여행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계는 휴가철 이후에도 소비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추석 연휴 프로모션, 장기 숙박 할인 등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흥미로운 여행 소식까지 마지막 주제로 만나봤습니다. 오늘도 흥미롭고 유익한 경제 이슈들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김효빈 아나운서와 함께한 경제톡톡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흐름을 짚어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흥미로운 주제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집 살 돈이 주식으로 갔다, 이러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6.27 대출 규제 시행 이후에 부동산 시장에서 이탈한 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단순히 부동산이 침체됐다는 얘기를 넘어서서 돈이 움직이는 흐름, 즉 자산 로테이션 현상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영 아나운서, 오늘 어떤 주제 준비하셨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방송은 부동산만이 아니라 주식, 환율, 정책까지 한 번에 연결해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본시장에서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그게 부동산 가격에 어떤 파장을 주는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6.27 대출 규제,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네, 6.27 대출 규제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에서 6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 겁니다. 이건 실수요자든 투자자든 예외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시세가 12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고 싶다면 예전 같으면 6억 원 정도를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전액 현금 또는 전세 활용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정책은 2024년 하반기에 과열주춤을 보이던 서울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2017년 8.2 대책이나 2020년 6.17 대책 때도 고가주택 대출 규제가 시행됐고 그때마다 시장은 단기간에 거래 절벽 상태가 됐습니다. 이번 6.27 규제도 그때와 비슷한 심리 위축 효과를 냈죠. 네,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량은 얼마나 줄었을까요? 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요. 규제 직전인 6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약 7,800건이었는데 7월에는 4,200건으로 불과 한 달 만에 46% 감소했습니다. 특히 9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 거래량은 절반 이하로 줄었고 강남 3구는 무려 60%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건 금리 상승 때문이 아니라 대출 자체가 막혔다는 심리적 장벽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현금 10억 원을 가진 사람도 대출이 불가능하다면 12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는 건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결국 매수 대기 상태로 돌입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렇게 묶인 돈이 주식으로 흘러갔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2025년 7월 말 기준 국내 투자자의 외화증권 예탁 보관 금액은 1911억 3천만 달러, 하나로 약 265조 3,825억 원입니다. 불과 6개월 전보다 324억 원이 늘었습니다. 2020년과 비교하면 무려 2.6배가 증대한 수치입니다. 증가 속도만 봐도 집 살 돈이 주식으로 갔다는 말이 이제 단순한 기사 제목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출 규제가 시작된 7월 이후 외화증권 증가폭이 급격하게 커졌다는 점이 눈에 갑니다. 네, 그중에서도 미국 주식의 비중이 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025년 7월 기준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유액은 1,317억 400만 달러입니다. 종목별로 보시면요. 테슬라 212억 달러, 엔비디아 146억 달러, 팔란티어 51억 달러, 애플 42억 달러, 마이크로소프트 34억 달러 순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2023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2024년 AI 열풍 이후 엔비디아와 팔란티어의 비중이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겁니다. 즉, 부동산에서 빠져나온 돈이 단순히 주식으로 간 것이 아니라 AI, 테크 중심의 고성장 종목으로 직행했다라는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네, 부동산에 대한 거래량이 줄어든 건 숫자로 확인이 됐는데 투자 심리 자체도 많이 위축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숫자보다 더 중요한 지표가 바로 심리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매수 우위지를 보면 규제 시행 직전인 6월 말 101.5였던 지수가 7월 말에는 88.3으로 13포인트 이상 급락했습니다. 100을 기준으로 위는 매수자 우위, 아래는 매도자 우위 시장인데 불과 한 달 만에 분위기가 정반대로 바뀐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 거래 절벽이 단순히 물리적 제약 때문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출이 막히면 심리적으로도 지금 사면 손해라는 인식이 커집니다. 이때 투자자들은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서 움직이게 되는데 이번에는 그 방향이 바로 주식과 해외 자산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돈이 영원히 주식시장에 머물진 않겠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산 로테이션은 경제 전반에 걸쳐 반복되는 순환 패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 투자처의 매력이 떨어지면 돈은 다른 시장으로 이동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실현한 자금은 금리, 환율, 정책 환경에 따라 부동산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2021년의 사례를 보시면요. 비트코인 가격이 8개월 만에 6만 4천 달러에서 3만 5천 달러로 떨어지자 국내 고가 아파트 거래가 급증했습니다. 당시 30대, 40대뿐만 아니라 90년대생 MZ세대가 한남동, 청담동 초고가 아파트를 매입하는 영인 리치 현상이 화제가 된 바 있죠. 이런 흐름이 바로 자산 로테이션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부동산, 주식, 코인 시장까지 다 연결돼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세 시장이 모두 독립적인 시장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과열되면 일부 투자자는 수익 실현 후 부동산으로 옮기게 되고 반대로 부동산이 침체되면 상대적으로 유연한 주식과 코인 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하게 됩니다.
저희가 2015에서 2024년 10개월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동안 총 6번의 뚜렷한 자산 로테이션 사이클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각 사이클의 촉매 역할을 한 건 규제 발표, 금리 변동, 환율 급등락이었습니다. 즉 시장 간의 연결고리를 이해하면 다음 자금 흐름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네, 그렇다면 이러한 흐름이 환율 흐름에도 영향을 줄까요? 네, 그렇습니다. 해외 자산의 가치는 달러 환율에 직접적으로 노출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달러가 1,300원일 때 미국 주식 10만 달러를 보유한 투자자가 환율이 1,250원으로 하락하게 되면 평가 금액이 500만 원 줄어들게 됩니다. 환차손이 발생하니 일부 투자자는 위험 회피 차원에서 해외 주식을 매도하고 원화 자산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화 자산 중에서도 변동성이 적고 안정성이 높은 자산, 예를 들어 서울 핵심 지역 아파트가 첫 번째 선택지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율 흐름을 읽는 것이 바로 부동산 투자에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네, 정책 변수도 이러한 자금 이동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대출 규제 완화, 그리고 종부세와 양도세 인하, 분양가 상한제 완화 같은 정책이 한꺼번에 나오게 되면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하반기에 종부세와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한다고 발표하자 불과 3개월 만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2배 이상 증가한 바 있습니다. 정책은 심리를 자극하는 스위치의 역할을 합니다. 특히 해외 자산에 있던 자금이 국내 부동산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트리거 중 하나가 되죠. 네, 그렇다면 이러한 규제들이 완화가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로 보는 것은 바로 단기 대규모 자금 복귀입니다. 현재 금융권 자료를 종합해보면요. 해외 주식, 채권 및 현금성 자산에 묶여있는 대기성 자금이 최소 20에서 30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가 공식화되면 이 자금이 3에서 6개월 내에 빠르게 핵심 지역 부동산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강남 용산 마포 같은 전통 인기 지역과 한남더일, 아크롯 리버파크, 마포 레미안 프로지오 같은 초고가 아파트가 거래 재개의 중심이 될 겁니다. 과거 2014년 LTV와 DTI 완화 당시 강남 3구 거래량이 한 달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던 사례도 있는데요. 이번에도 비슷한 속도의 거래량 폭증 곡선이 나타날 가능성 역시 크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반대로 그렇다면 주식시장이 좋을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럴 경우 지금은 자금은 장기적으로 분산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특히 미국 나스닥과 코스피가 동반 상승하는 시기에는 자금이 주식, ETF, 리츠 같은 금융상품에 더 오래 머물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자금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상가, 오피스, 지식산업센터 같은 수익형 부동산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최근 강남역 인근 A급 오피스 임대 수익률은 약 연 4%대로 예금 금리를 상회합니다. 이렇게 되면 주거용 아파트 거래 회복은 1에서 2년 이상 연기될 수 있습니다. 과거 2018에서 2020년처럼 주거 시장은 조용하지만 수익형 부동산은 거래가 꾸준했던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할까요? 네, 여기서 세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유동성 확보입니다. 유동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시장의 스위치가 켜지는 순간, 즉 규제 완화나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충분한 현금과 대출 가능 한도를 미리 준비해둬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 규제가 풀린 직후 2에서 3주 만에 매물이 거의 사라진 사례가 매우 많다는 점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둘째는 정책 변화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발표, 그리고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 여부를 상시로 체크하면서 대출 규제 완화, 보유세 인하 같은 주요 키워드가 나오게 되면 즉시 매물 조사에 나서는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마지막 키워드인데요. 바로 분산 투자 전략을 권장합니다. 부동산, 주식, 해외 자산을 상황에 맞게 비중을 조절하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안정적인 투자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40에서 50%, 주식 30%, 해외 자산을 20에서 30% 정도로 나누어 관리하는 방식이 바로 대표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부동산만 보지 말고 다른 시장과의 연결성을 이해하는 것이 이것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부동산뿐만 아니라 시장과의 연결성까지 정리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돈은 이렇듯 물처럼 흐릅니다. 저금리든 고금리든 규제가 있든 없든 자금은 언제나 더 높은 수익과 안정성을 찾아서 움직입니다. 지금은 주식으로 흐르고 있지만요. 정책, 금리, 환율, 심리라는 네 가지 변수가 한 방향으로 흐르는 순간 다시 부동산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627 대출 규제 완화 이후에 자산 로테이션, 자산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앞으로도 부동산 흐름과 시장의 흐름 계속해서 살펴봐야겠고요. 지금까지 소라영 아나운서와 함께한 마켓 트렌드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한 주 동안 가장 뜨거웠던 기술과 경제를 쉽고 빠르게 전달해드리는 테크노믹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임나연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은요, 가상 아이돌과 경제학을 한번 엮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실존하지 않은 가수가요, 무대를 장악하고 팬덤을 만들고 굿즈까지 만드는 그런 세상이 왔는데요. K-팝과 AI가 만나서 탄생한 바로 버추얼 아이돌이 있죠. 그 경쟁력이, 파급력이 무척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AI의 아이돌, 경제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 가장 주목받은 기술 뉴스입니다. 실제로 최근 뉴스에서도 자주 보이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가장 뜨거운 이슈부터 말씀드릴 텐데요. 바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 속에 등장한 가상 걸그룹 헌터 X, OST 골든이 영국 공식 싱글 차트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애니메이션 속 가상의 아이돌 노래가 실제 영국 차트에서 1위를 한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 작품은요, 2025년 6월에 넷플릭스에 공개된 애니메이션 뮤지컬 영화인데요. 주인공은 가상의 K-팝 걸그룹 헌터 X입니다. 무대에서는 화려한 퍼포먼스를 펼치는 아티스트인데요. 현실 세계에서는 악령을 퇴치하는 악마 헌터라는 독특한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노래가 실제로 영국 차트에서 그렇게 빨리 위로 올라갔다고요? 네, 맞습니다. 영화 속에 등장했던 골든이요. 실제 음원 플랫폼에 공개되자마자 바로 영국 공식 차트 1위를 찍었습니다. 특히 이 기록은요, 싸이의 강남 스타일 이후 무려 13년 만이라고 볼 수 있고요. K-팝 곡이 UK 차트 정상에 오른다는 점이 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음악 산업과 콘텐츠 산업 모두 획기적인 사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실제 사람이 아니더라도 기술로 만든 음악이 글로벌 히트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기술이 바꾸는 경제 파트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이 영화에서 사용된 핵심 기술은 무엇일까요? 네, 먼저 이 영화에서의 핵심 기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헌터 X는요, 3D CGI 캐릭터 디자인과 그리고 스토리텔링 IP를 결합해 만든 가상의 K-팝 걸그룹이고요. 노래는 실제 가수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녹음 그리고 편집을 했고요. 무대 퍼포먼스는 모션 캡처와 그리고 애니메이션으로 구현했습니다. 영화 설정 속에서는 AI 보컬, 실시간 SNS 소통 등이 가능하다는 그런 세계관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영화 속의 헌트릭스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실제 현실의 AI 아이돌들은 어떤 기술로 만들어지고 있을까요? 네, 현실의 AI 아이돌은요, 영화처럼 완전히 가상의 세계관은 아니고요. AI와 그리고 전통적인 제작 기술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형태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총 5가지 기술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기술은 AI 보컬 합성입니다. 실제 가수의 음색과 발음을 학습한 AI 모델이 입력된 가사, 멜로디를 원하는 언어와 감정으로 노래하도록 만드는 기술입니다. 일본의 하츠네 미쿠가 대표적인 사례이고요. 한국의 네이비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요, 일부 음성을 합성 기술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기술은요, 캐릭터 디자인에 3D를 입히는 건데요. 2D 콘셉트 아트에서 출발해서 3D 모델링과 리깅으로 표정과 동작을 구현합니다.
실사용부터 애니툰까지 다양한 스타일이 가능하고요. 메이브나 로즈가 대표적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기술은요, 모션 캡처 퍼포먼스인데요. 실제 댄서의 움직임을 센서로 기록해서 가상 캐릭터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플레이브는 실시간 모션 캡처로 공연을 진행하고 에스파 AI 멤버는요, 무대 영상에서 CG와 합성된 그런 형태로 등장합니다. 네 번째 기술은요, AI 생성 영상, 그리고 실시간 렌더링인데요. 얼리얼 엔진과 같은 게임 엔진으로 3D 무대와 캐릭터를 실시간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사람이 제작한 모델과 애니메이션을 기반으로 제작하고요. 중국의 에이솔과 그리고 하이퍼 커넥트, AI 휴먼이 이 기술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술이 있는데요. 팬 소통과 그리고 SNS 자동화가 있습니다. AI 챗봇과 음성 합성을 활용해서 팬 메시지에 맞춘 영상, 음성을 생성하는데요. 다만 현재는 완전 자동화가 되었다기보다는 운영팀이 기획하고 관리하는 반자동 형태가 많습니다. 제페토에서는요, 버추얼 팬미팅이 가능하고 키즈나 아이는요, 라이브 채팅으로 기반한 팬과 소통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기술들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을 할까요? 전망이 궁금합니다. 네, 전망도 말씀드릴 텐데요.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면요, 전 세계 버추얼 아티스트, 디지털 휴먼 시장 규모는 2024년 약 170달러에서, 즉 한화 기준 약 22조 원 수준에서요. 2030년에는 약 572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연평균 성장률 약 20%에 달하고요. 특히 가상 콘서트와 메타버스 공연 시장은요. 2023년 약 24억 달러에서 2030년 100억 달러 이상으로 4배 이상 커질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중 상당 부분이 K-팝 기반 가상 아이돌 콘텐츠가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앞으로는 인터랙티브, 팬 소통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전망들을 바탕으로 해외 기업의 움직임은 어떨까요? 네, 미국부터 알아볼 텐데요. 미국은요, 바로 소니 픽처 애니메이션은 K-팝 데몬 헌터스와 같은 IP 확장형 애니메이션을 전 세계로 배급했고요. 이렇게 시장을 넓히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요, 홀로 라이브와 니지 산지가 있고요. 버추얼 유튜버 기반으로 이미 수천억 규모의 시장을 형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해외 기업들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면 우리 국내 기업들은 어떨까요? 네, 국내에서는요, SM 엔터테인먼트가 에스파 세계관 속 AI 기반 캐릭터 나이비스를 포함시켜 하이브리드형 가상 아티스트 모델을 선보였고요. 하이브는 AI 보컬 기술을 활용해서 곡을 다국어로 제작하는 그런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요, 버추얼 아이돌 서바이벌 콘텐츠를 기획했고요. 네이버 Z는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를 통해 글로벌 이용자들을 연결하고 가상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네, 정말 멀게만 느껴졌던 기술들이 우리 주변에도 조금씩 현실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 용어 정리하기 코너인데요. 이쯤에서 헷갈릴 수 있는 개념들을 차근차근 정리해 볼까요? 오늘 소개해 주실 용어는 어떤 걸까요? 네, 오늘 소개할 용어는요, 버추얼 아티스트입니다. 실제 존재하지 않지만 음악, 퍼포먼스, 팬 활동을 하는 AI 기반의 가상 캐릭터 가수인데요. 콘텐츠 IP, AI, 캐릭터 산업이 모두 결합된 신흥 분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핵심 용어까지 살펴봤습니다. 기술과 경제, 오늘 테크노믹스 이번 시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AI와 그리고 K-팝이 만난 가상 아이돌의 경제학을 살펴봤습니다. 국내에서는 SM 엔터테인먼트의 나이비스, 하이브의 AI 다국어 보컬,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버추얼 아이돌 프로젝트, 네이버 Z의 제페토 플랫폼이 대표적이고요. 해외에서는 홀로 라이브, 니지 산지, 에이솔, 페이블 스튜디오 등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향후 5년간 시장 규모는 3배 이상으로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음악,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AI와 K-팝, 그리고 가상 아이돌, 그리고 경제학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K-팝 데몬헌터스 아직 안 보셨다면 이번 주말에 추천드리겠고요. 테크노믹스는 이렇게 기술이 산업을 재편하고 기업의 운명을 바꾸는 순간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나연 아나운서와 함께한 테크노믹스 시간이었습니다. 네, 트렌드 코리아 톡톡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제 8월의 중반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건강관리 꼭 하셔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